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NA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포포니는 DNA 절편을 걸어놓고 레이저를 쏘면 컴퓨터 모니터에 DNA 파동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DNA 절편을 제거하고 레이저를 쏘았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파동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파동 무늬의 잔상이 심지어 3개월 동안 지속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것은 DNA에 에너지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유전자에는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바이러스 과학자 몽테니에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2008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이즈 유전자의 극미약 전자기장으로 자극하였더니 다른 시험관에 동일한 유전자가 생성됐다고 했습니다. 몽테니의 실험 내용을 보면은 실험관 1에 여기 실험관 1 그리고 실험관 1에 에이즈 유전자를 넣고 시험관 2 여기 시험관 2에는 정류수를 부은 다음 두 개의 시험관은 외부의 전자기장을 잡배시키기 위하여 금속 동안에 넣고 이 금속 동안에 넣고 시험관에 7Hz의 전자기장 여기 7Hz의 전자기장에 18시간 동안 노출시켰습니다. 18시간이 지나서 시험관 2의 유전자 합성을 위해 필요한 뉴클레오티드 폴리머라제 프라이머 그리고 엔자임을 넣었습니다. 얼마 후 시험관 2에서 시험관 1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유전자가 합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유전자의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험을 그림으로 정리하면은 시험관 1에 에이즈 유전자 용액을 넣고 시험관 2에는 정육수만 부은 다음 이것을 전자기장으로 여기시켰더니만은 시험관 2에 에이즈 유전자의 에너지장이 전사되었고 여기에다가 뉴클레오티드 폴리머라제 프라이머 엔자임을 주입하였더니만은 시험관 2에서 시험관 1과 동일한 에이즈 유전자가 합성됐다고 했습니다. 이 실험은 유전자를 합성한 혁명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주요 구성 성분인 물에도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의 국립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실장이었고 PAF 혈소판 활성물질을 발견하여 노벨 수상자로 거론됐던 자크 뱅베누스트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뱅베누스트는 분자의 에너지장을 복사하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구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부와 수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이 중앙 시험관에 넣고 여기부에서 전자기 코일을 사용하여 분자장을 여기시킨 다음 수용부에서 여기된 분자장을 수집하고 정폭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자 에너지장 복사장치를 이용하여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세로토닌 등 30여 종의 화학물질로부터 에너지장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분자의 에너지장을 복사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즉, 이 에너지장 복사 장치를 이용하여 에피네프린을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의 에너지장을 물에다가 전사한 다음 이 물을 심장 관리 시스템,
심장 관리 시스템이라 기니아 비역에서 심장만 도려내서 이 심장을 온도를 맞췄고 영양소를 주입해서 환경을 잘 맞춰주면은 이 심장만 몇 달 동안 뛸 수 있는데 이것을 심장 관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여기다가 주입하였더니 에피네프린을 직접 주입한 것과 동일하게 심장박동이 빨리 뛰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분자 에너지장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즉 에너지장 복사 장치를 이용하여 에피네프린을 복사한 다음 이 내용을 디지털하는 데 성공시켜서 에피네프린의 에너지장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에 저장된 분자 에너지장을 물에 전사시켰습니다. 즉 에너지장 복사 장치를 이용하여 에피네프린을 복사하고 에피네프린의 에너지장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 저장된 내용을 물에 전사시키고 이 물을 기니아 피그 심장 관류 시스템에 주입하였더니만은 에피네프린을 직접 주입한 것과 동일하게 심장 박동이 빨리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장을 CD에 저장했습니다. 즉 에너지장 복사 장치를 이용하여 에피네프린을 복사하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 내용을 CD에다 저장한 다음 이 CD 내용을 물에 전사시키고 이 물을 심장 관류 시스템에 주입하였더니 에피네프린을 직접 주입한 것과 동일하게 심장 박동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음은 이 에너지장을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연구소에서 에너지장 복사 장치를 이용하여 에피네프린을 복사하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 저장된 내용을 이메일을 이용해서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에 전송하였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는 이메일 내용을 물에 전사하고 프랑스 연구소와 동일하게 심장 관류 시스템에 주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에피네프린을 직접 주입한 것과 동일하게 심장 박동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의 결과에 대하여 뱅부니스트는 물이 화학물질을 기억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며 물이 화학물질을 기억한다는 것은 물에 에너지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뱅부니스트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의 생물학에서는 어떤 분자가 체내에 들어와 세포와 작용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수용체와 열쇠와 자물쇠처럼 서로 구조가 맞는 것끼리 직접 결합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뱅부니스트는 다르게 설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분자의 크기와 수용체가 위치하는 세포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세포는 엄청난 크기의 우주와 같고 분자는 미세한 먼지와 같은데 미세한 분자가 우주만한 크기의 세포를 찾아서 서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뱅부니스트가 제안한 가설은 분자의 에너지장과 세포 수용체의 에너지장이 서로 공명에 의해서 정보가 교환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자의 역할은 전파를 송신하는 라디오 방송국과 같으며 수용체는 라디오 수신기와 같아서 방송국의 파장만 잘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자와 수용체가
직접적으로 짝을 맞출 필요가 없이 무선 통신으로 먼 거리까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자와 세포의 상호작용이 파동의 공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뱅부니스트는 새로운 생물학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디지털 생물학, 디지털 바이올로지라고 불렀습니다. 세포에는 세포장이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격리하여 배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에 에너지장이 있어 공명에 의하여 정상세포의 에너지장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체에는 개체장이 있습니다. 미국 나사 출신의 천체물리학자 브레넌은 사람은 에너지장, 브레넌의 용어로는 오라라고 하는데 에너지장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고 하였으며 그는 직접 개체장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물질의 에너지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질의 에너지장은 거시적 양자 현상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일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세계의 물질에서도 양자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거시적 양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거시적 양자 현상이란 가시적 물질에서도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든지 고도의 질서를 갖춘 양자 결맞음이라든지 비국소성 현상 등과 같은 양자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첫째 마이크로 클러스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분자를 형성하더라도 각각의 원자는 고유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클러스터에서는 구성 원자들은 고유의 형태는 사라지고 마치 헤쳐 모이기를 하듯이 원자들은 중앙에 배치하고 전자들은 원자핵의 주위에 구름처럼 배열하는 매우 특이한 모양을 취합니다. 이것이 마이크로 클러스터입니다. 마이크로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불에 녹이기 위해서는 보통 고체보다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하고 정기적으로는 중성이고 자기적으로는 밀어내는 힘을 가지며 대부분의 물질이 절대온도 0도에서 초전도성을 보이는데 마이크로 클러스터는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결맞음을 보이며 주위의 공간 에너지와 곧잘 공명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보즈-아인슈타인 응축물입니다. 원자를 절대온도 0도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만들어주면 두 개의 원자가 합체하여 마치 하나의 원자인 것처럼 재배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보즈-아인슈타인 응축물이라고 부릅니다. 보즈-아인슈타인 응축물은 절대온도 0도에서만 관찰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클러스터는 실온에서도 관찰된다는 점 이외에는 두 물질의 특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즈-아인슈타인 응축물은 초전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기저항이 제로이고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단원자 원소
올매가 있는데 이것은 원소 중에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크라스트입니다. 즉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금속이고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크라스트가 이름을 바꿔서 단원자 원소 올매라고 한다는 것이고 화이트 파우더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단원자 원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단원자 원소 올매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이것은 바닷물에서 다량으로 존재하고 이것은 땅속에서 10,000배 이상 더 풍부하게 존재하며 이것은 수많은 식물들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생태계에 존재하며 소의 내 무게의 5% 정도를 차지하며 이것은 실온에서 초전도처럼 행동하고 이것은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는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공중부양을 하는 성질을 보이고 금으로 된 올매를 섭취하면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원자번호 77번인 이리듐의 올매를 가열시키면 질량이 300% 이상 증가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리듐의 올매를 섭씨 850도까지 가열하면 이 물질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모든 질량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온도를 다시 낮추면 이리듐의 올매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전의 질량을 대부분 되찾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중결정이 있는데 결정이란 분자들의 배율이 정육면체와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절대로 중간에 빈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 구조를 연구하던 과정에서 정육면체가 아닌 오각형으로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구조물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중결정입니다. 중결정의 특징은 중결정을 이루는 원자들이 고유의 원자성을 포기하고 해체모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결정은 마이크로크라스트와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시적 양자현상을 보이는 물질들은 결국 동일한 것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름만 다르지 성질은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양자현상을 보이는 물질들은 모두 실온에서 양자 결마전 파동 현상을 나타낸다는 점이 특이하고 이와 같이 파동 현상을 보이는 특이하고 또 실온에서 초전도성, 압전 현상, 공중부양을 나타내고 실온에서 힐링 효과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 힐링 효과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장의 특징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너지장의 특징은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장, 세포장, 조직장 및 장기장 등은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비국소성 원리, Non-Locality Principle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장의 또 다른 특징은 구성하는 모든 파동들이 동일한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맞음, 코히어런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결맞음을 유지할 때 에너지장은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결맞음이라는 말을 비유하면 물고기들이 각각 개체적으로 행동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치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휘자도 없는데 지휘를 받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장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첫째, 에너지장은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주의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며 조직 형성의 청사진 기능을 하고 생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며 정보를 매우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하며 지구의 회전, 태양이나 달의 주기 등을 인식하여 생체 시계의 기능을 하며 자기 조직화하는 기능을 하고 자연 지휘력의 기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장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만약 에너지장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독일의 생물 물리학자 프리츠 알베르트 포프는 생체광자, 바이오포톤, 이것은 에너지장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체광자를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생체광자와 질병의 원인과의 관계를 대대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포프에 의하면 에너지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일생 동안 필요로 하는 생체광자의 총량이 부족하여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에너지장의 총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생체광자의 누수 현상이 생기면서 에너지장의 총량이 부족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 이상으로 생체광자가 몸 안에 축적되어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포프에 의하면 너무 많은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생체광자의 질서도가 너무 높아져 세포가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면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크레로시스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장이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에너지장은 강물이 흐르듯이 계속 흐르면서 각 조직 및 장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 어떤 부위에서 에너지장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체 광자가 교란 상태에 빠지면서 결맞음 정도가 낮아지면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포프에 의하면 암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질병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너지장의 교란이란 에너지장이 결맞음, 코히어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에너지장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고 따라서 건강이 유지되지만 어떤 원인으로 에너지장의 교란이 생기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장의 교란을 예를 들면 어떤 음식물이 칼로리, 세균의 감염, 중금속 오염, 화학 첨가물 등에서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만약 음식물이 교란된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으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 영양학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야외에서 키운 닭의 알과 닭장에서 키운 닭의 알은 에너지장의 차이가 납니다. 즉 닭장에서 키운 닭의 알은 생체광자의 결맞음이 낮고 야외에서 키운 닭의 알은 생체광자의 결맞음이 높습니다. 에너지장이 교란되면 곧바로 육체적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작은 에너지장의 교란이 쌓여서 그것이 누적되어서 언젠가는 갑자기 육체적 변화와 더불어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질병이 발생하는 시기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1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장의 교란이 있으면 환자는 괴로운데 육체, 즉 해부학적 구조에는 아직 변화가 없어 현대의학에서 어떠한 첨단 검사를 동원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미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미병 환자가 약 62%나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미병의 개념이 없지만 양자의학에서는 건강의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양자의학에서는 건강 상태에서 미병 상태로 이행되고 미병 상태에서 질병 상태로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별하면 건강이란 에너지 상태도 정상이요 해부학적 구조도 정상이며 미병은 에너지상 장은 교란이 와 있지만 아직 해부학적 구조는 정상인 것을 말하고 질병은 에너지장도 교란되어 있고 해부학적 구조도 비정상으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에너지학에서 필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우주의 진공입니다. 우주의 진공에 관하여 데이비드 보험이 제안한 가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진공은 텅 비어 있는가 혹은 무엇으로 충만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진공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진공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19세기 마이클슨과 몰리가 실험에 의하여 우주의 진공은 텅 비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20세기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진공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인용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개발하였기 때문이고 셋째, 일부 과학자들이 양자 전기 역학 QED에서 발표한 수학 공식을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양자 전기 역학에서는 우주의 진공은 미세한 에너지에 의해서 무한대로 꽉 차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한대는 실용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무한대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한대를 약간 변형시킨 결과 우주는 텅 빈 것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자 데이비드 보험은 우주의 의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는 가설을 제안하였습니다. 보험은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사고 실험이란 머리로 상상해서 하는 실험을 말하는데 실험적으로 두 개의 전자를 중첩시켜서 이렇게 중첩시켜서 싱글렛이라는 특수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싱글렛 상태에 있는 두 전자는 어느 한쪽의 전자가 오른쪽으로 돌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왼쪽으로 돌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싱글렛 상태에 있는 두 전자에 충격을 가하여 동서의 반대 방향으로 각각 이동시킨다고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충분히 멀어졌을 때 서쪽에 있던 관측장치를 이용하여 날아든 전자의 자전을 조사했을 때 그것이 오른쪽 회전이라고 한다면 동쪽으로 날아간 전자는 동쪽에 관측장치를 두지 않아도 왼쪽 회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동쪽만 관측했을 경우 역시 관측장치를 두지 않는 서쪽 전자의 자전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자전을 측정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의 자전축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쌍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엇에 의하여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험은 설명하였습니다. 보험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엇을 초양자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우주 공간은 초양자장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공간은 초양자장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광자, 전자, 가시세계의 물질, 거시세계의 물질 등은 아무리 멀리 떨어지도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험은 비국소성 원리, Non-Locality Principle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험의 우주의 허공은 충만되어 있다라는 비국소성 가설은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1982년 남파리 대학교의 광학연구소 알랭 아스페는 보험이 주장한 비국소성 원리가 옳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알랭 아스페가 증명해 보인 실험은 1997년 제네바 대학교의 니콜라스 기생에 의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비국소성 원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우주의 허공이 텅 빈 것이 아니라 충만되어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보험의 비국소성 원리를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막을 치고 이 장막에 두 개의 구멍을 뚫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막에 뚫린 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장막 뒤에 숨어있는 홍길동의 오른손과 왼손이 나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막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손에 대하여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는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의 두 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손은 절대 공간에 있는 독립적인 서로 다른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의 이론에 의하면 두 개의 손은 두 개의 입자에 비유되고 홍길동은 초양자장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손 입자는 장막 뒤의 홍길동, 초양자장이라는 한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한쪽이 왼손이면 다른 한쪽은 그냥 저절로 오른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손 입자와 홍길동, 초양자장은 한 몸이기 때문에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든지 혹은 텔레파시와 같은 것이 개입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입자가 본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홍길동의 몸처럼 한 손이 왼손이면 다른 쪽은 한쪽이 왼손이면 다른 쪽은 그냥 오른손이 되는 것입니다. 비국소성은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국소성은 공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국소성 원리는 에너지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체의 에너지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인체의 국소부위 몇 군데만 센서를 붙여도 비국소성 원리에 의하여 인체 전체의 에너지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EIS라는 장치라든지 또 스키어라는 장치에서는 이마, 손바닥, 발 등에만 센서를 붙입니다. EIS도 이마, 손바닥, 발 그리고 스키어에서도 이마, 발목, 발목에만 센서를 붙입니다.
비국소성의 원리에 의하여 인체의 국소를 자극하더라도 먼 장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지침이라든지 이침 등이 그러합니다. 또 인체의 에너지장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비국소성 원리는 양자의학의 마음의학, 마인드 메디신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공간은 초양자장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우주 공간의 초양자장을 매개로 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우주 공간이라는 매질, 즉 초양자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 치유, 동시성 현상, 텔레파시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브라이언 조셉슨은 우주의 공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텔레파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진공은 미세한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우주의 진공은 텅 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진공을 충만하고 있는 미세한 에너지의 명칭에 대하여 보험은 초양자장이라고 불렀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이름이 있고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이름이 비에르츠 에너지, 스칼라 에너지, 또 복사 에너지, 영점장 에너지, 공간 에너지,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토전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험은 초양자장의 출처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초양자장의 원초적인 출처는 활성정보, 액티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였고 이 활성정보에서 초양자장이 분화하고 여기서 양자장이 분화하며 여기서 원자장이 분화되고 여기서 분자장이 분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가장 원초적으로 활성 정보가 있고 여기에서 초양자장이 분화되고 여기서 양자장이 분화되고 다시 원자장이 분화되고 다시 분자장이 분화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에 의하면 우주의 허공을 채우는 활성정보 혹은 초월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활성정보가 가장 원초적인 존재이며 이 활성정보에서 우주의 모든 존재가 분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정보에서 정신계의 기본이 분화되고 다음은 물질계의 기본이 분화되고 즉 정신계로서는 집합무의식이 분화되고 이 집합무의식은 다시 개인무의식으로 분화되고 여기서 다시 표면의식이 분화되며 초양자 물질계의 초양자장에서는 양자장이 분화되고 여기서 원자장이 분화되며 여기서 분자장이 분화되고 이 양자장에서 양자가 만들어지고 원자장에서 원자가 생성되고 분자장에서 분자가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즉 양자에서 원자장, 원자에서 원자장, 분자에서 분자장이 만들어진다는 개념과는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서도 계속하겠습니다.